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힐리월드 코리아 영업이사 손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리면 저는 제 말투 속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절반 이상 인생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 말투가 잘 안 고쳐집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2001년도부터 네트워크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막내로 23살 때 그때 이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한눈 팔지 않고 이 네트워크 개통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을 하고 또 저도 배우기도 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장님들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듯이 쭉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처음 해보시는 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 반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지금에 와서 다시 좀 돌아서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 그때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현재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고 알찬 회사들을 골라서 내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 건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고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GTX 미래. 그죠?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곧 다가올 것 같은 미래가 보이시죠? 되게 좀 혁신적으로.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출발을 했을까요? 네? 그죠?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요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마차. 그죠? 근데 우습게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이미지를 요즘 초중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오 마이 갓 이런데요. 뭐라더라 요즘 애들 말로 헐 이런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실제로 이 기관사들이 되게 많이 죽었대요. 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 이 이미지를 고안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던 교통수단이 뭐였다? 마차. 그죠? 그거는 이제 익숙함의 오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익숙함에서 비롯돼서 이 이미지가 나와서 이건 잠깐 번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번 영어인데 Innovation from Tradition. 네. 혁신은 전통으로부터 온다. 네.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막 기존에 없던 거 완전히 새로운 거 막 이렇게 틀을 깨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혁신들은 기존에 있던 유산과 경험들을 토대로 인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은 마차에서 나왔고요. 그죠? 마차 이전에는 또 우마차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거는 컴퓨터와 유선 전화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합쳐진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양민준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챗GPT 그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기술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관한 영역이 많아서 챗GPT가 되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들을 다시 만들면서 챗GPT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2000년도 이전에 대한 데이터는 되게 안 맞게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챗GPT가 모르더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970년도 후반, 80년도를 기점으로 하면 약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5년을 지금 1시간 내에 제가 완벽하게 우리 사장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마법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제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연도별로는 제가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께 설명드리기 쉽게. 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성향을 보면 1990년도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다시 2000년도 중반에 급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다다랐고요. 먼저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1970년도 후반이나 80년도 초반에 저도 얼핏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냄비 세트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10개 팔면 나 하나 준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이제 아름아름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듣고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들은 한국이 그때 당시에도 기술력이 없었잖아요. 못 살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아름아름 퍼져나가던 게 우죽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죽순 막 생겨나가고 이게 또 돈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생겨나가고 처음에는 아름아름 하던 것들이 점점 이 규모가 커집니다. 막 300만 원짜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사람 문제도 많았지만 이제 장사도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도 잘 됐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캐치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쉽게도 건달입니다. 건달. 이정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김두한 장군의 아들 김두한 밑에 있다가 나중에 자유당 시대에 이제 독립을 해서 김두한이와 경쟁관계가 됐죠. 그 경쟁관계였던 이정재의 오른팔 유지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지광 씨가 그래도 산재대학교 중퇴 출신이에요. 중퇴. 그래서 약간 가방끈이 길어요. 건달 중에. 그 당시 일본에서 재팬 나이프라는 회사가 다단계를 되게 성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보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 시작을 안 했어. 그 돈은 될 것 같은 거죠.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도 후반부터 이제 재팬 나이프와 제휴를 맺는 거죠. 한국 지사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유지광이 시작을 하고 최창식이 또 옆으로 이제 많이 서브로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이 주는 아니고 주로 수입을 해서 팔고 관리를 하는 위주였어요. 밑에 이렇게 적혀있죠. 철저한 고객 관리와 판매원의 복지. 이때부터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죠. 철저한 고객 관리. 제품을 반품하려고 하면 조폭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거는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눈이 이상한 거다. 응? 뭐 그런 식으로 강제로 반품을 못하게. 그리고 또 복지도 제공을 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합숙을 시켜주기 시작을 하고 밥도 제공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합니다. 80년도 후반에. 그러면서 이제 유지광, 최창식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마 범죄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막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광남 회장이라는 사람이 탁 키를 잡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 이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조세라고 불립니다. 왜?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는 주수도 회장 아시죠? 그 다음에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그 두 사람도 이광남 회장이 있을 때 영업부장이었어요. 나쁜 것만 배운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렇게 해서 가면서 또 이광남 회장이 머리를 잘 쓴 게, 야, 한국 사람은 애국주의가 강해. 일단 이름부터 바꿔. 숙민으로 바꿉니다. 국민을 숭상한다 해서 숙민그룹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K. 예. 그러면서 이제 자석영어 자석귀걸이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원은 산융산업이고 뭐 합작엔 여기에 재팬타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옛날에 가정집에 하나씩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다단계 시작을 하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러면서 이 양반이 또 스포츠 마케팅도 되게 많이 해요. 탁구 협회장도 하고 숙민 윈도스라는 여자 축구단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이제 나쁜 모습들을 이런 것들로 다 희석을 시키면서 왜? 계속 언론으로 떠들어대니까 나름의 노력은 하지만 터질 거는 이따가 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죠. 그러던 찰나에 1988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법인을 만들어요. 근데 아메이는 참 영특한 게 뭐냐면 바로 영업을 안 합니다. 딱 기다려요. 왜? 너무 무법지대야 한국이. 인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참 영리하죠.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더 난장을 치고 있는데 아메이는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1년도에 아메이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영업을 개시를 하고, 왜냐면 그때 이제 법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요. 그러다가 또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 네. 아까 앞서 영업을 했던 SNK가 회사가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정말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자석료나 자석귀걸이들의 수입 단가가 10%도 안 되는 거죠. 10%가 뭐야? 5% 수준에 있는 거를 뻥튀기를 해서 팔고 수당도 과지급 하면서 중요한 거는 돈을 또 많이 빼돌려요. 그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5%가 되는 물때도 제대로 못 줘요. 일본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걸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각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각 리더들이 여기 있는 금안 시스템, 정바위, 거하실험, 이게 다 그 자석요를 수입하는 업체를 사업자분들이 만든 거야. 왜? 당장 우리 그룹이 죽게 생겼거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비즈니스가 나락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제품만이라도 일단 빨리 풀자 해가지고 막 수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들 나이가 26세, 32세 막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말다툼을 하다가 석촌호수에 안고 뛰어들어서 모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단계 하면 폐가망하고 자살을 하고 사재기를 하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전국 이 연합뉴스에 떠들었으니까 전 국민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단계 하면 어떻게 들어가 있다? 그죠? 무분별하게 그냥 다단계 피라미드 막 말들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때부터 국민들은 다단계 한다 그러면 야 그거 하면 큰일 나,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사건들이 뭐 이것도 있지만 수도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급하게 이제 막 단속들을 합니다.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서 아메이하고 썬라이드 재팬라이프랑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 근데 아메이 대표이사를 구속을 하니까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네. 무용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급하게 풀려나고 법을 만들면서 이제 일단락은 되는데, 그러면서 94년도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서 다단계와 방문 판매를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요. 조금 구체화됐죠, 법이. 그러면서 제품 상한선을 만듭니다. 100만 원. 단일 제품으로 인해서 맥스로 팔 수 있는 제품을 100만 원으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9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35% 기준선, 수당 상한선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만들고 해놓으니까 들어온 회사들이 뉴스킨, 그 다음에 렉소리, 지금 유니시티 전신입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 등 국내 회사들이 여러 개들이 이제 오픈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고 법이 없다가 법이 생긴 시기예요. 이때가 도입기가 1996년까지 한 16년 정도 걸렸죠. 물론 많은 피해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이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배출을 했고요. 아마 아메이에서 지금 최고 직급자로 계시는 뭐 30 몇 년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꾸준하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신 게 아니에요. 네, 이 시기들을 겪어가면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기고요. 도입기는 이제 무법지대였다. 우후죽순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좀 규제가 생겨나는 시기였다. 그리고 나쁘게 인식이 된 게 왜 그렇다고요? 건달, 깡패죠. 쉽게 얘기하면 깡패들. 얼마나 무식하게 했겠어요, 깡패들이.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 그럼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성장기에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장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죠? 나라가 이제 부도가 되는 그런 이제 외환 위기가 접어들죠.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에서 판단을 해볼 때 IMF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성장이 10년은 더 됐을 거다. 왜 그러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수많은 대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뭐 대우부터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20년, 30년 그 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퇴직 기간도 안 됐는데 명예퇴직 당하고 나가면서 수중에 돈은 있는데 할 게 없어요. 평생 직장만 한 사람, 직장만 다닌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치킨집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아버지들의 그 치킨집은 좀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를 좀 우대해주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건달들이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나 정말 평범한 분들이나 이제 그런 좀 약간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적 자원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IMF를 기점으로 화이트 칼라들이 네트워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퀄리티가 이제 사업자분들의 수준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단계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990년도 이제 후반이죠. 이제 IMF 이후에 기존에 있던 되게 뭐죠? 아메이 부상 플랜이 뭐죠? 브레이크어웨이죠. 대부분의 외국계에서 그 당시에 나온 많은 외국회사들은 대부분 브레이크어웨이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들이 왜 브레이크어웨이를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쉬운 이유예요. 계산을 못합니다. 다른 바이너리를 그 당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수단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래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나눠주려고 하면 일정 이상 성장을 하면 매출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장점들을 많이 내세우지만 실물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수단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1990년도 후반에 인터넷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이 있으면서 바이너리는 우리 일일이 계산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도에 롱제비티 코리아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바이너리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롱제비티.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 NT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원곡이 누가 불렀어요? 네, 윤수일 씨가 만든 다단계 회사가 NTI라는 회사입니다. 네, 회장님으로 해가지고 꽤 잘 했어요. 한 10년 정도 매출도 많이 나왔었고요. 바이너리로. 그 다음에 고려한배가 지금도 있고 월드라이센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월드라이센스라는 회사는 이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또
상품이 뭐였냐면요. 범칙금 다단계였어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 상품을 네트워크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을 또 한 거예요. 내가 해온 가입비를 회사에 내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위반하는 거 있죠. 그거 비용이 나오면 회사에서 대신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품으로 네트워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굿모닝 월드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누에고치 그걸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이 회사도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시기가 그게 이제 범칙금이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불법 선결을 받아요. 불법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물류회사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매출이 이 회사도 그 당시에 월 몇백억씩 하던 때라 소송 고발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소송 고발건 담당자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때 방문 판매하는 법률을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신다단계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NTI, 다이너스티, NR 다 통신다단계입니다. 선불카드, NR은 이제 코리아 그거고. 근데 웃긴 게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이런 카드들은 선불카드인데도 국내 통화가 아니라 해외 통화 있죠. 해외 전화하는 거. 그 카드만을 가지고도 엄청난 매출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9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봉이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네, 김선달 다 아시잖아요. 대동강 물 팔아가지고 없는 걸 그냥 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이 양반이 주장을 했던 게 소비는 곧 소득을 창출한다.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때 당시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좀 과하죠. 100만 원을 소비하면 250만 원을 소비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제휴도 매출을 아메이를 제꼈었어요. 아메이를 따라잡고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건 사고가 많이 커지면서 2002년 월드컵쯤에 방문 판매 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조합이 만들어져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 설립이 됩니다. 이 두 회사를 가입하지 않고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업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탁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등록된 회사가 약 한 330개 정도였어요. 양쪽 조합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신문에는 그래도 뭐 업체대 등록된 업체들을 얘기를 할 때는 한 5, 6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3개월치 반품되는 그 매출에 대한 반품률을 잡아가지고 조합에 맡겨놔야 돼요. 소비자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못하는 회사들은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합이 생기면서 주수도가 그래가지고 그때 방판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주수도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조이팔. 근데 이 양반은 왜 사기꾼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회사가 지사들이 있는데 대구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법인이 다 달라요. 원래 일반적으로 힐리월드 코리아가 있고 부산지사가 있으면 힐리월드 코리아 부산지사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다 분리를 다 시켰어요. 애초에 분리를 시키고 계속 수익만 주면서 4년, 5년을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터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 아까 주수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요. 이때부터 또 제휴가 더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봐라 우리 불법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연예인도 많이 광고를 하고 많이 그걸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트 이분 아시죠? 미아리 텍사스촌 옛날에 미성년자 영업 건절하면서 전 경찰총경 이 양반이 제휴 네트워크 잡지 이런 데다가 인터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휴. 그러다가 회사가 막 백화점도 유지를 하지 제휴 마트도 있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라고 별명을 짓는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금 뒤에서 또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 돈 받아서 윗사람들 수당을 주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는 나중에
2006년도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 마지막에 기억하기로는 원전을 그때 개발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원전. 우리나라에 아직도 나지 않는 석유를 벌써 그때 당시에 주수도 회장이 개발을 해서 그 수익금을 다 나눠주겠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들어보면. 근데 제가 이제 지진 한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테헤란도에 이제 오래된 이제 지인분께서 갑자기 한번 이제 또 연락이 와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호프집에서 만나면 되는데 사무실로 오라는 거죠. 갔어요. 갔는데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뭐지? 그러고 이제 제가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한 30분을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열광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300% 마케팅이었어요. 300%. 그리고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 이제 베트남에 그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노이, 호치민, 하여튼 두 개 도시에 전기 오토바이의 독점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거를 믿고 300명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차단시켰어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된 회사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받고 제대로 된 월급 받아서 좀 마무리를 하자. 우리 인생, 저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여기 네트워크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결국 사기꾼을 끝나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손절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제이유가 2006년도에 이제 부도가 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펀드 회사가 수도시 많이 생겨요. 지금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테헤란도에. 제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말리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우리 건전하게 영업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봐요. 이 무식한 언론들 때문에. 불법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막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다단계 회사가 또 이래가지고 또 뭐가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항상 뉴스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조합에 또 건의를 합니다. 직판 특판에 언론사들한테 이런 거 좀 너네가 해라. 부시를. 시장 정화가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정화는 됐지만, 그냥 말씀드려요. 이런 펀드를 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세상에 그냥 300%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호치민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권이 있으면 그걸 그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이미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 저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까 조이팔 부도가 나면서 엄청나게 매출은 많이 뜨고 질적 성장도 많이 했지만 부정부패와 우후죽순, 유사수신 그러면서 조합이 생겨나고 정말 시끄러운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가. 근데 제이유 부도 나고 SMK 부도 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다이너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제가 입사를 해서 2004년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2005년부터 제이유처럼 펀드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영업 방식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메이처럼 종합물류회사로 해가지고 라면까지 이제 취급을 하면서 한 달 매출액이 그래도 50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런 종합물류회사로 가는 과정에 임원진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어요. 배달은 남매끼리. 그래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국 임원진들, 경영진들의 경영 철학이 없고 윤리적으로 의식이 있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을 버리는 거다. 저는 직장을 옮겼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던 수십만 명의 회원들, 네, 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몇 년을. IMF 때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뤄오는 게 그 경영진들 두세 명, 저거 남매들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회사가 그렇게 나락으로 가버리니. 그래서 국내,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그때 2004년, 5년, 6년, 7년도에 2004년도만 해도 제이유가 매출이 1조 6천억, 아메이가 8천억, 유베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이 빨간 데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유베스트 인터내셔널 여기도 펀드 회사예요. STC 인터내셔널도 물류회사였는데 펀드로 전향한 회사예요.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속이 아픕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여기도 물류회사였다가 펀드로 전향을 했습니다. 선라이드 코리아는 물류 전환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수당 지급률이나 그 경영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표기가 됐고, 하여튼 여기 빨갛게 표기된 데는 다 문제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로 이제 접어듭니다. 성숙기. 이 시기에 회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몸집을 키웠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걸러지고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또 한 번 위기가 와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IMF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네트워크를 시작하진 않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왜?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제이유도 문 닫고 조이파리 사건 터지고 그것들을 그냥 거기 잘 되니까 따라갔던 많은 안타까운 국내 회사들까지, 그죠? 근데 가만히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그 회사를 계속 끌어갔으면, 네, 지금은 또 애터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잘하던 회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펀드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그냥 펀드 사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다단계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걸 또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많은 시사점을 볼 수가 있어요. 주황색이 한국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외국계 회사예요. 보시면 2004년도 기점으로 한국계 회사가 2조 9천억이고요. 매출이. 외국계는 9,400억 밖에 안 돼요. 3배 차이죠,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유 부도 나고 SNK도 문 닫고 조이빨 터지고 많은 국내 회사들이 펀드로 넘어가면서 문을 닫고 그러면서 국내 계속 빠지죠. 외국계 회사들은 뭘 했냐? 그냥 소신껏 했어요. 본인들의 경영 철학이 있으니까 그 소신껏 계속 그냥 걸어가기만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2008년도부터는 이제 그냥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국내 회사들이 이때부터 국내 회사 하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요즘도 어떤 리더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회사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국내 회사 하면 경영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진. 어떠한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걸 소신 있게 좀 지켜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다 내 돈 내고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애터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소리 없이 또 무서운 놈이 하나 나옵니다. 비트코인. 네. 그러면서 또 2018년도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PM이라는 회사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리만 코리아, 인셀덤 다들 아시죠? 이제 출연을 합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또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비트코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거를 네트워크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초반에 K모 회사에 근무를 할 때요. 외국계 회사인데 우리 사장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로.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 지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놔두래요. 놔두가 될 일이 아닌데 뭔가 알아야 방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회 하는 데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직접 딱 갔어요. 한 2시간 들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이거는 돈 되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끝장내주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일단 그때 가입을 해봤습니다. 제 돈으로.
그때 495만 원이었는데 제 돈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봤어요, 이 생태를. 근데 제가 생각해도 금방 돈을 빼질 것 같아. 아무도 소개 안 해도. 그래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원금 회수는 금방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 돈을 벌려면 누군가 들어와야 돼. 계속해서 거기도. 계속 들어오고 그 들어온 사람, 내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원금도 못 찾게 돼 있는 구조인 거야. 근데 웃긴 게 그 회사가 무려 5년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내 회사, 코인 회사도 아니고 외국계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 대외적으로 나섰던 그 오너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 수배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나쁜 게 아니다. 대신에 코인을 가지고 네트워크처럼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100%입니다. 100%. 99%가 아니에요. 100% 사기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대단하죠. 펀드와 코인 다단계는 쌍벽인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대신에 이때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아까 저처럼 궁금해하는 이유가 사업자분들이 이탈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해. 근데 매출은 줄어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돈을 쫓는 사람들. 아까 한국 회사가 막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냥 물류만 하면 되는데 펀드를 하고 뭐를 하고 바꿔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잖아요. 돈을 쫓아서, 결국은 돈을 쫓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 여기 분들도 리더분들이 되게 코인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한때 코인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되게 많이 소문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보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미리 일찍 사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올라서 돈을 버신 걸 거예요. 코인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깜빵에 가 있어요. 장담합니다. 네. 그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고소고발 들어오잖아요. 3년이고 4년 뒤에도 판결 나면 깜빵 들어갑니다. 네. 왜? 특히 모체가 회사가 없으니까 신고 대상은 스폰서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꾼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또 많은 피해들을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렇지만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주고 매출 견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을 했다. 불법 채굴 다단계, 스테이킹 다단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또 예를 들자고 하면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좀 넘어가고, 또 이 시기는 이 시장이 되게 외풍도 많이 불고 되게 이제 성숙해지는 회사였다. 결국 문제는 한국 회사들의 경영진들의 문제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한국계 회사의 몰락. 아까 제가 세퇴라고 좀 단어를 고쳤는데, 그럼 이제 2020년도에 이 시장이 또 한 번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2020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죠? 코로나, 유례없는 전염병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죠? 들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오픈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져요.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오픈을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 가서 막 줄 서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막 줄을 서요. 일찍 가입하면 내가 성공할 줄 알고. 일찍 가입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진작에 아마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픈빨 영향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회사도 미리 사전 영업 같은 것들을 요즘은 이제 하질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사도. 그렇게 이제 또 많은 부실한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힐리도 원래 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오픈 시기를 늦췄죠. 많이 늦췄어요. 늦추고 우리 힐리가 디바이스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정확하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조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기존까지는 없던 유래였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새로운 게 뭔가 들어오면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조합은 반공무원 집단이에요. 직판이나 특판 직원들이 거의 반공무원 집단. 계속 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직원들도 계속 바뀌어요. 일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표님 들어오시기 전에 대표님 아마 두세 번 바뀌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웃으셔서.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는지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큰 굵직한 이제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2025년, 이제 제도학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표가. 이거는 이제 2023년 공정위에서 오픈한 자료 기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해가지고 2023년 맞아 연말까지 했을 때 다단계 회사 수가 10개가 줄었습니다. 전체적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20개가 넘습니다. 없어진 회사. 왜? 새롭게 10개가 또 생겼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서 나쁜 시그널과 좋은 시그널이 있는데, 나쁜 시그널은 회사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 매출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시그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2022년, 23년을 기점으로 회원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인식이 좋아져서.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뭘 많이 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그렇죠. 비대면 알기 시작한 거야. 깊이는 아직 몰라.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우리 네트워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아마 전부 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부 온라인만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막 인스타부터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엄청나게 알리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기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알았지만 점점 더 많이 알기 시작하고, 이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시작을 하니 더 많이 깊이 심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원 수는 증가를 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제 이것도 2022년도 기준인데 매출 기준입니다. 상위 이제 20개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란색은 국내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안 되어 있는 까만 부분이 저기 이제 외국계 회사고요. 외국계 회사가 14개, 국내 회사가 6개. 10위권 내에는 국내 회사가 애텀이랑 비아블. 비아블이라는 회사는 아까 뭐였죠? 최근에 이렇게 매출이 성장해서 올라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성숙기에서 2000년 중반부터 외국계 회사들이 많은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눈 돌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 그 외친 게 어떻게 보면 외치고 같은 행동을 하고 했던 게 그 회사의 시스템인 거예요. 상위 10개 있는 회사들은 제가 시너지하고 비아블은 정확하게 지금 캐치를 못했는데 다 이런 성공 스텝을 외치고 있어요. 그 회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각 그룹별로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외치면서 같이 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직장인들이 월급을 왜 받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다 잘 알죠. 출퇴근해서 월급 받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딱 보면 물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일 잘한다고 해서 일 못한다고 일단 들어간 순간 똑같이 월급 받잖아요. 그렇지만 출퇴근은 해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파는 비즈니스인으로서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출퇴근은 아니고 그럼 우리의 비즈니스 패턴에서 출퇴근은 뭘까? 우리의 출퇴근은 뭘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견고히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는 거는 시너지를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냥.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미래를 예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추상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마 이걸로 다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네. 그렇지만 또 가끔 이제 뭐 매출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이런 거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도 회사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좀 더 간소화시키고 이제 편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AI나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상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와 윤리. 그건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마케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같이 하셔야 되고 변화하는 소비자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바뀌어요. 제가 처음 네트워크 시작했을 때 24년 전에 그때 소비자들과 지금의 소비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람이 주는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사장님들 개개인을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거창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우리 사장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십을 길러야 된다. 리더십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나만의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앞서 역사들을 다 돌아봤을 때 많은 변화와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우리 산업의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그러면 기본은 뭘까요? 기본. 아까 상위 10개 부진되어 있던 그 회사들, 40년 전에도 존재했던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서 오고 있는 그 공통점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와 우리 사장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 저는 그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목소리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의 문화, 비즈니스 패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시스템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짚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자녀가 있으실 수 있고 동생 뭐 누가 있어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 그죠? 서울대 안 보내주고 싶은 부모는 없겠죠. 그러면 내가 여건이 다 된다라고 하면 개인 과외를 시키고 싶으세요? 온라인 강의를 시키고 싶으세요? 그죠? 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파트너가 많이 있어. 이 파트너를 VP를 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걸로 될까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했다고 그게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8대2 정도입니다. 오프라인 80. 사람과 사람을 연결은 온라인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사람을 성장을 시키려면 만나야 된다. 오프라인에서 개인 강의를 시켜야 된다. VP를 가려는데 왜 강의를 안 시키고 온라인 강의만 시키면서 VP를 가길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네. 많이 온라인은 아직까지는 큰 회사들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 리더들은 직급자 한 분 한 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찾는 게 더 이득이에요. 시간 투자도 더 좋고. 네. 근데 우리 힐리월드 코리아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고 되게 또 독특하고 한국에서 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길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도 네트워크에 뭐 전산도 담당을 해보고 많이 해봐가지고 되게 쉽게 봤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 전산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 사장님들 쇼핑하고 막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일반 물류회사 같으면 그게 답니다. 근데 우린 뒷단에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왜 우리 사장님들 몸에 이 위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주파수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체크돼요.
우리 사장님들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내역을 뒤져보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거를 아직 체계화해가지고 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걸 발전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보낼 수 있어요? VP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아직 힐리월드는 아직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시작. 뭐 몇 년까지 시작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저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시작을 할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보고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빌딩을 세우려면 밑에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파고 다지고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들도 필드에 나가보면 많은 어려움과 낯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낯설 거예요.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도 낯설 거고 네트워크 안 하신 분들도 낯설 거예요. 네.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그렇지만 아까 보셨듯이 한국 회사들처럼 그 하루 한 달에 300억, 400억 매출을 하는 거를 더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회사가 잘 되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외길로 가버리면 결국은 떨어진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가야 돼요. 꿋꿋이 간 회사들은 아까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냉정하게 볼까요? 아메 보상 플랜이 좋아요? 애터미 보상 플랜이 좋아요? 쉬워 보여서 그렇죠. 네. 근데 냉정하게 아실 거는 애터미는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수익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메는 제한이 없어요. 한 달에 5억 10억 벌고 싶으신 분은 아메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몇 천을 벌고 많은 분들을 나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애터미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다르게 던져볼게요. 애터미 건강식품이 좋아요? 아메 건강식품이 좋아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상 플랜, 제품 이거는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솔직히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의 시장이다. 제일 좋은 거는 라이프 에센스죠. 네. 네. 그 와중에 저희는 정말 남들이 모르는 지금도 열심히 알아야 되는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데 한눈을 팔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함께 내년 이맘때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두 다 더 넓은 곳에서 또 더 좋은 이런 또 강의도 막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달에 TM 또 스타트 캠프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디렉트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파트너분들 중에 많이 이제 대상자가 있으실 건데 그게 참여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뉴스타 우리 우금미 양민준 사장님 그리고 박민영 사장님 필두로 이 그룹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